사람의 눈이란 참으로 간사한 물건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드니 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히면 공포에 떨지만 대낮의 환한 햇살 아래서는 자신이 모든 진실을 꿰뚫어 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추악하고 은밀한 진실은 그들이 안심하고 눈꺼풀을 깜빡이는 찰나의 순간에 혀를 낼름거리며 지나가는 법이지요. 한양 운종가 뒤편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좁은 골목 깊숙한 곳에는 대낮에도 음습한 기운이 감도는 허름한 기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처마 끝에는 낡아빠진 청사초롱 하나가 위태롭게 매달려 바람이 불 때마다 끼익 끼익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흔들렸고, 그 아래에는 붓글씨로 휘갈겨 쓴 신통방통 점집이라는 현판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걸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옷깃을 여미며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해가 저물고 사위가 어둑해지면 알 수 없는 절박함에 사로잡힌 이들이 하나둘씩 그 낡은 문지방을 넘고는 했습니다. 그 방의 주인, 사람들에게 흔히 쉼 봉사라 불리는 사내는 오늘도 방석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습니다. 희뿌연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듯 허공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고, 손에는 닳고 다른 대나무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영락없는 맹인이여 앞을 보지 못하는 불쌍한 위인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찾아오는 손님들은 그의 탁한 눈동자를 보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치부와 욕망,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들을 이 앞 못 보는 노인 앞에서는 털어놓아도 안전하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희뿌연 눈동자 뒤에서 매의 눈보다 더 날카롭고 몽골의 초원을 달리는 사냥꾼보다 더 예리한 시선이 자신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샅샅이 훑어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신봉사, 아니 사기꾼 심씨는 태어날 때부터 양쪽 눈의 시력이 기가 막히게 좋았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쌀알만한 흠집도 걸러내는 그 눈을 가지고 그는 세상을 속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세상 천지 눈뜨고 당하는 놈들이 지천에 깔렸는데 굳이 정직하게 살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기묘한 향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싸구려 향을 피워놓은 탓에 매캐한 연기가 자욱했고, 그 연기는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어 쉼봉사의 연기를 더욱 완벽하게 포장해 주었습니다.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사각거리는 비단, 치맛자락 끌리는 소리, 그리고 불안하게 헐떡이는 숨소리가 문틈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신봉사는 본능적으로 지팡이를 고쳐 잡으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먹잇감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계시오? 용하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만 문이 열리고 들어온 것은 나이가 지긋한 과부였습니다. 겉옷은 제법 값비싼 비단이었으나 소매 끝이 달아 있었고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신봉사는 눈동자를 위로 까뒤집어 흰자위만 보이게 만든 채 짐짓 엄숙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시오. 문지방을 넘을 때 잡귀가 따라붙지 않게 조심하고. 과부는 화들짝 놀라며 문지방을 훌쩍 넘어들어와 조심스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신봉사가 앞을 보지 못한다고 철석같이 믿 있었기에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긴장을 풀고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꽉 끼는 저고리가 답답했던지 그녀는 옷고름을 살짝 풀어헤치고는 부채를 꺼내 거칠게 붙여댔습니다. 신봉사는 실눈을 가늘게 뜨고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부채질을 할 때마다 펄럭이는 저고리, 사이로 희번덕거리는 살결이 보였고 그녀가 얼마나 더위에 지쳐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경계심을 풀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신봉사의 시선이 꽂힌 곳은 그녀의 살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자리에 앉으며
무의식적으로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 안쪽을 극적이는 모습. 그리고 그 직후 돈주머니의 위치를 확인하듯 옆구리를 꾹 누르는 손동작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 앞이라고 방심한 나머지 남들 앞에서는 절대 하지 않을 추한 행동들을 서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과부는 잠시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콧속을 후비기까지 했습니다. 신봉사는 터져 나오려는 웃음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어야 했습니다. 인간이란 이토록 어리석고 보이지 않는다는 믿음 하나로 짐승처럼 솔직해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무엇이 답답하여 찾아왔소? 남편 일은 서름이 뼈에 사무치는 구려. 신봉사가 툭 던진 한마디에 과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녀는 부채질을 멈추고 신봉사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제가 과부인 것을 어찌 아셨습니까? 신봉사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의 옷차림새, 머리에 꽂은 비녀의 모양, 그리고 무엇보다 방금 들어올 때 났던 냄새가 며칠째 제사 음식을 장만하느라 밴 기름 냄새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짐지 신령님의 목소리를 빌린 척 목소리를 깔았습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신령님의 눈에는 훤히 보이는 법이요. 대개 안방 장롱 및 세 번째,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엽전 꾸러미가 울고 있어. 죽은 영감의 노잣돈으로 쓰려던 것을 어찌하여 꽁꽁 숨겨만 두었소? 그것은 사실 신봉사의 추측이 섞인 말장난이었습니다. 보통 과부들이 비상금을 숨기는 장소는 뻔하디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봉사는 아까 그녀가 옆구리를 꾹 누르며 확인했 전대의 위치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네 오른쪽 옆구리에 차고 있는 그 전대 말이오. 그 안에 든 것이 단순한 엽전이 아님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붉은 실로 묶은 옷가락지 두 개가 서로 부딪혀 비명을 지르고 있구나. 과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옆구리를 움켜쥐었습니다. 그 전대 속에는 정말로 죽은 남편 몰래 빼돌린 옷가락지가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전대 속에 내용물까지 마치다니 이것은 귀신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신봉사는 그녀가 들어올 때 치마가 살짝 들리며 보였던 불룩한 전대의 모양과 자리에 앉을 때 들렸던 둔탁하면서도 맑은 마찰음을 놓치지 않았을 뿐입니다. 옷끼리 부딪히는 소리는 쇠끼리 부딪히는 소리와는 확연히 달랐으니까요. 아이고, 도사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귀신이 씌어도 단단히 씌었나 봅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과부는 바닥에 넙죽 엎드려 조아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대를 풀어 그 안에 든 옷가락지와 엽전을 꺼내 신봉사 앞에 바쳤습니다. 신봉사는 태연하게 지팡이로 바닥을 탁탁 두드리며 짐짓 꾸짖는 신용을 했습니다.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르는 법. 이 재물은 신령님께 바쳐 액땜을 해야 하니 그리 알고 물러가시오. 감사 인사를 연발하며 뒷걸음질로 나가는 과부를 보며 신봉사는 그녀가 문을 닫고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발소리가 멀어지자 그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몽골의 매 사냥꾼도 울고 갈 형형한 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그는 재빠른 손놀림으로 옷가락지를 집어들어 불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영롱한 녹색빛이 감도는 최상품이었습니다. 오늘도 한 건 했구나. 눈뜬 장님 노름이 이리도 쏠쏠할 줄이야. 그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엽전 꾸러미를 자신의 비밀 금고인 바닥 장판 아래에 쑤셔 넣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앞을 보지 못하니 돈을
훔쳐가도 모를 것이라 생각하여 종종 가짜 엽전을 섞어내기도 했지만 신봉사는 손끝의 감각만으로도 진위 여부를 가려낼 수 있었고 무엇보다 그들이 돈을 꺼낼 때의 표정을 똑똑히 보고 있었기에 속아 넘어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 좁은 방 안의 제왕이자 타인의 비밀을 훔쳐보는 관음의 지배자였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거리에는 적막이 감돌았습니다. 조와 신봉사는 오늘의 수확에 만족하며 일찍 문을 닫고 술이나 한 잔 걸칠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예사롭지 않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통의 손님들처럼 주저하거나 서두르는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절도 있고 묵직한 훈련받은 자의 발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가마꾼들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무언가 값비싼 나무가마가 내려앉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봉사는 본능적으로 긴장했습니다. 단순한 아낙네나 점이나 보러 오는 촌부들이 아니었습니다. 문 밖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리더니 굵직한 사내의 목소리가 방문을 때렸습니다. 이 안에 용한 신봉사가 있는가? 신봉사는 급히 옷매무새를 다듬고 다시 눈을 까뒤집었습니다. 능청스러운 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니시오? 이 밤중에 앞 못 보는 늙은이를 찾는 이는 문이 벌컥 열리며 건장한 사내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그의 복장은 일반 평민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푸른색 회자에 붉은 띠, 허리춤에는 육중한 환도를 차고 있는 모습이 관아의 포졸이나 고관 대작 집안의 사병임이 분명했습니다. 사내는 방안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신봉사를 향해 고개를 까딱였습니다. 우의정 대감마님의 별당에서 부르신다. 썩 채비해라. 우의정이라는 단어에 신봉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조선 팔도에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세가 그 무시무시한 우의정 대감의 집에서 일개 점쟁이를 부른다는 것은 예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자신의 사기 행각이 발각된 것은 아닐까? 아니면 지난번에 점을 봐준 현감 마누라가 입을 잘못 놀린 것일까?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고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대감마님 댁에서 어인일로 이 미천한 놈을. 잔말 말고 따라와라. 지체했다가는 네 놈목이열. 개라도 부족할 것이다. 사내는 봉사의 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켰습니다. 문 밖에는 화려한 문양이 새겨진 가마 한 채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가마의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향기는 지금까지 맡아본 적 없는 기이하고도 뇌쇄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꽃내음이 아니었습니다. 맞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지고 아랫도리가 묵직해지는 진한 사향 냄새였습니다. 신봉사는 짐짓 비틀거리며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꾼들이 가마를 들어 올리자 그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떴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가마는 은밀하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지만 바닥에 깔린 돌들이 점점 매끄러워지고 주변의 소음이 잦아드는 것으로 보아 고관 대작들이 모여 사는 북촌 어귀로 들어선 것이 분명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가마가 멈춰섰습니다. 가마문이 열리자 서늘한 밤 공기와 함께 더욱 짙어진 사양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사내의 손에 이끌려 내린 곳은 거대한 소슬대문 안쪽의 은밀한 별당 앞이었습니다. 주변에는 화려한 석등들이 불을 밝히고 있어 담장 너머로는 기암 괴석과 연못이 어우러진 정원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신봉사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굳게 닫힌 별당의 방문이었습니다. 문 안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는데 그 불빛에 비친 그림자가 기이했습니다. 여인의 가녀린 그림자가 일렁이는가 싶더니 이내 고통스러운 듯
몸을 비트는 형상이 문창호지에 비쳤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지만 뼈를 긁는 듯한 교태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셨습니까? 저를 구해주실 분이. 사내는 신봉사를 문 앞에 세워두고는 말없이 물러났습니다. 홀로 남겨진 신봉사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을 여는 순간 다시는 예전의 시시한 사기꾼 인생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어쩌면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거대한 덫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호기심과 탐욕, 그리고 묘한 흥분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끼익.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은 온통 붉은색 비단으로 치장되어 있었고 수십 개의 촛불이 일렁이며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의 한가운데 화려한 병풍 앞 침상에 한 여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봉사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몸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아니, 일으킬 수 없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얄디얇은 속적삼 하나만을 걸친 그녀의 몸은 땀에 젖어 살색이 훤히 비치고 있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천하절색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름다웠지만 눈빛만은 초점이 풀린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의정 대감이 애지중지한다는 첩실, 초선이었습니다. 초선은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천천히 돌려 신봉사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옷내무새를 고치기는커녕 오히려 다리를 천천히 꼬며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들어왔으니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신봉사는 눈을 질끈 감는 신용을 했지만 실눈 사이로 들어오는 그 충격적인 광경에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내가 요즘 밤마다 가위가 눌려 잠을 이룰 수가 없소. 내 몸 어디에 귀신이 붙었는지 좀 봐주시구려. 초선의 목소리는 끈적하고 습했습니다. 그녀는 신봉사를 향해 희고 고운 손을 뻗었습니다. 그 손짓은 귀신을 쫓아달라는 애원이라기보다는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함께 뛰어들자는 유혹에 가까웠습니다. 신봉사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이 방 안에 흐르는 공기는 단순한 음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썩어 문드러진 욕망의 냄새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육중한 돌덩이가 가슴 위에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외부와의 모든 연결이 차단된 그 밀폐된 공간에는 오직 두 사람의 숨소리와 타닥거리는 촛불 소리, 그리고 머리가 어지랄 정도로 진동하는 사약 냄새만이 가득 찼습니다. 신봉사는 본능적으로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그 냄새는 단순히 여인이 몸단장을 위해 뿌리는 분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서역에서 들여온다는 귀하디 귀한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짐승 같은 본능을 일깨운다는 최음의 향기였습니다. 그 끈적한 향기는 코 속 점막을 타고 뇌수 깊은 곳까지 침투해 들어와 가뜩이나 긴장한 신봉사의 정신을 몽롱하게 만들었습니다. 신봉사는 짐짓 눈을 더듬거리며 방 안으로 한 발짝 더 들어섰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비단요에 감촉이 구름 위를 걷는 듯 푹신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으며 바닥을 더듬는 척했습니다. 그러면서 실눈을 가늘게 뜨고 방 안의 정경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화려하다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벽에는 금가루를 섞어 그린 춘화도가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었고 구석에 놓인 자개장에는 형형색색의 보석들이 밝혀 촛불을 받을 때마다 요사스러운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별당이 아니라 오로지 쾌락과 욕망만을 위해 설계된 거대한 밀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의 한가운데
우의정의 애첩 초선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봉사가 가까이 다가오는데도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몸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즐기기라도 하듯 입고 있던 얇은 속적삼의 끈을 느슨하게 풀며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촛불 그림자가 그녀의 굴곡진 몸 위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땀에 젖어 살결에 달라붙은 얇은 못이 적삼은 이브나 마나한 것이나 다름없었고 그 아래로 비치는 희고 매끄러운 살결은 신봉사의 눈을 멀게 할 만큼 자극적이었습니다. 신봉사는 평생 수많은 여인을 훔쳐보았지만 이토록 대담하고 위험한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침이 꼴깍 넘어가는 소리가 혹여나 들릴까봐 그는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눈동자가 제멋대로 돌아가려는 것을 막기 위해 그는 눈꺼풀에 온 신경을 집중해야 했습니다. 만약 지금 저 요물 같은 여인의 나신을 훔쳐보고 있다는 사실을 들키기라도 한다면 당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을 호위무사들의 칼날이 제 목을 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이리 더 가까이 오시오. 초선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은 듯 촉촉하고 나른했습니다. 그녀는 쉼봉사의 거친 손을 잡아 끌어 자신의 뜨거운 이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그녀의 피부는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이것은 병이 아니었습니다. 몸 안에서 끓어오르는 욕정을 주체하지 못해 생긴 열꽃이 분명했습니다. 신봉사는 화들짝 놀라는 척하며 손을 떼려 했지만 초선은 그의 손을 더욱 강하게 움켜쥐며 자신의 목덜미 쪽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느껴지시오? 내 몸 안에 불이 들어차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소. 어떤 날은 뱀 같은 것이 내 다리를 휘감고 올라오는 것 같고 어떤 날은 무거운 바위가 내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소. 용한 봉사님이라면 내 몸에 붙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 아니요? 쉼봉사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증상은 귀신 들림이 아니라 욕구 불만이 만들어낸 환영이거나 혹은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여인의 몸부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장단을 맞춰 주어야 했습니다. 그는 눈을 희번덕거리며 입으로 알 수 없는 주문을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옴만 이반 매훔 수리수리 마하수리. 기운이 탁하구나. 음기가 너무 강하여 양기를 잡아먹고 있어. 그는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지팡이로 방바닥을 쿵쿵 두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시선은 교묘하게 그녀의 흐트러진 옷자락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초선의 쇄골 아래, 가슴 윗부분에 붉은 점 하나가 선명하게 찍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일부러 찍어 놓은 듯한 그 점은 그녀의 흰 피부와 대비되어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신봉사는 그 점의 위치를 머릿속에 각인시켰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자신의 목숨을 구해줄 동아줄이 될지 아니면 목을 조를 올가미가 될지 모를 일이었으나 정보는 많을수록 좋은 법이었습니다. 초선은 신봉사의 반응이 재미있다는 듯 킥킥거리며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 웃음소리에는 광기와 교태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신봉사의 귓가에 얼굴을 가져다 댔습니다. 뜨거운 숨결이 귓바퀴를 간지럽히자 신봉사는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내 몸 구석구석을 잘 살펴주시오. 귀신이 어디 숨어 있는지 봉사님 손끝으로 찾아내 주시오. 그것은 명백한 유혹이자 시험이었습니다. 신봉사는 떨리는 손을 들어 허공을 휘젓다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짚었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부드러운 살결의 감촉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는 의사 흉내를 내듯 혈맥을 짚는 신용을 하며 손을 천천히 아래로 내렸습니다. 어깨에서 팔뚝으로 그리고 가늘고 긴 손목으로 초선은 그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즐기듯 눈을 지그시 감고 있었습니다.
신봉사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여자가 미쳤구나. 아무리 내가 앞 못 보는 장님이라 해도 사내의 손길이 닿는데 이리도 태어날 수가 있단 말인가.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것은 맹인인 자신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신봉사는 사내가 아니라 그저 말하는 도구 혹은 자신의 욕망을 배설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장난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 기묘한 오기가 발동했습니다. 그래, 네가 나를 장님 취급한다면 나도 철저하게 장님 행세를 하며 내년의 모든 것을 훔쳐보리라. 그는 더욱 과장된 몸짓으로 요령 방울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딸랑, 딸랑 딱 맑고 날카로운 금소금이 밀실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습니다. 물러거라, 물러거라. 이 지독한 살, 샤, 기우나. 대감마님의 귀한 몸에 어찌 감히 또리를 틀고 있느냐. 신봉사는 소리를 지르며 초선의 몸 주변을 빙빙 돌았습니다. 그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지만 시야는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습니다. 그는 방 안의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했습니다. 도망칠 수 있는 문은 오직 하나, 뒤편에 있는 작은 쪽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병풍으로 가려져 있어 당장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신봉사의 예리한 눈에 기이한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초선이 누워있던 침상 뒤편, 화려하게 수놓인 십장생, 병풍 아래로 그림자 하나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촛불의 위치로 보아 초선의 그림자도 신봉사 자신의 그림자도 아니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으나 분명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봉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 방 안에 두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숨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초선이 신봉사의 손목을 낚아채며 자신의 허벅지 깊은 곳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거기가 아니요. 귀신은 더 깊은 곳, 더 뜨거운 곳에 숨어 있소. 여기, 이 안에서 꿈틀거리는 것이 느껴지지 않소?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애원하다 못해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신봉사의 손이 그녀의 허벅지 안쪽 금단의 영역에 닿으려는 찰나였습니다. 그의 손끝에 닿은 것은 부드러운 살결이 아니라 팽팽하게 긴장된 근육의 떨림이었습니다. 초선 역시 무언가에 극도로 흥분해 있거나 혹은 공포에 질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신봉사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봉사의 등 뒤, 아니, 병풍 뒤쪽을 힐끔거리고 있었습니다. 신봉사는 직감했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자신을 이용해 누군가를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투심을 유발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금지된 놀이를 즐기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자신은 이 위험한 연극의 소품으로 전락해버린 셈이었습니다. 봉사님, 더 세게. 귀신을 쫓아내려면 더 세게 눌러야 하오. 초선이 과장된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비틀었습니다. 그 소리는 고통이라기보다는 쾌락에 가까웠습니다. 신봉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식은땀만 흘렸습니다. 손을 빼자니 의심을 살 것이고 계속하지 않 이 병풍 뒤의 그림자가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도망쳐야 한다. 이곳은 점을 보는 곳이 아니라 사륙이 벌어질 도살장이다. 그때 미세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신봉사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병풍 뒤에서 마른 침을 삼키는 꿀꺽 소리, 그리고 거친 삼배옷이 스치는 스윽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짐승이 먹잇감을 덮치기 직전에 내는 소리와 흡사했습니다. 신봉사의 온 신경이 그 병풍을 향해 곤두섰습니다. 실눈 사이로 병풍의 틈새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 사이로 짐승처럼 번들거리는 눈동자 하나와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살기로 가득 찬, 아니, 욕망으로 붉게 충혈된 사내의 눈이 병풍 틈으로 신봉사와 초선을 훔쳐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봉사는 숨을 멈췄습니다. 저 눈빛은 호위무사나 내시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을 지키려는 충성심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굶주린 늑대의 눈빛이었습니다. 놈은 초선의 나신을 훑어보고 그 위에 올려진 신봉사의 손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초선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더욱 요염하게 몸을 떨며 신봉사의 손을 자신의 가슴팍으로 가져갔습니다. 어서요. 빨리 답답한 것을 풀어주시오. 그녀의 재촉에 신봉사가 어쩔 수 없이 손에 힘을 주려는 순간 방 안의 촛불이 일제히 흔들리며 꺼질 듯 위태롭게 춤을 추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방 안에서 일어난 기이한 현상이었습니다. 신봉사의 등 뒤에서 서늘한 살기가 칼날처럼 파고들었습니다. 병풍 뒤의 존재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닥을 짓누르는 묵직한 발소리가 쿵쿵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신봉사는 본능적으로 지팡이를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이 밀실은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었고 문 밖에는 우의정의 사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는 발라의 여인, 등 뒤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산의 진퇴양난의 위기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쳐놓은 덫에 자신이 걸려들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누구냐? 썩 나오지 못할까? 내 눈에는 귀신의 형상이 다 보인다. 신봉사가 허공을 향해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병풍 뒤에서 났고 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귀신이라기에는 너무나도 생생하고 인간이라기에는 너무나도 섬뜩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놈 눈에는 정말로 보이는 것이냐? 그와 동시에 병풍이 우지끈 소리를 내며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나무 조각이 사방으로 튀고 먼지 구름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먼지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불쑥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먼지 구름이 가라앉아 드러난 것은 도깨비도 저승사자도 아니었습니다. 바위처럼 단단한 근육이 불끈거리는 거대한 사내, 바로 우의정 대감을 그림자처럼 수행한다는 호위무사 장수였습니다. 그는 우통을 벗어젖힌 채 번들거리는 땀방울을 흘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산짐승이 막 사냥을 끝내고 피냄새를 맡은 형상과도 같았습니다. 우지끈 부서진 병풍 조각들이 그의 발밑에서 비명을 질렀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성큼성큼 침상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신봉사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 상황은 귀신이 들린 것보다 100배는 더 위험했습니다. 조선 팔도에서 가장 엄격하다는 우의정 대감의 안방에서 감히 그의 첩실과 호위무사가 정을 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발각되는 즉시 삼족이 멸해질 대역죄나 다름없는 짓거리였습니다. 신봉사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보지 마라, 듣지 마라. 너는 지금부터 돌덩이다. 숨 쉬는 돌덩이여야만 산다. 그는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하지만 감은 눈꺼풀 안쪽에서는 호기심이라는 악마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겁먹을 것 없다. 저놈은 눈뜬 장님이다. 장수의 목소리는 낮고 탁했습니다. 그는 신봉사를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 구석에 놓인 낡은 장식장이나 병풍처럼
입은 이때 말하지 못하고 귀는 이때 듣지 못하는 무생물로 여기는 듯했습니다. 그 무시와 경멸이 오히려 신봉사에게는 동아줄이었습니다. 장수는 신봉사의 코앞까지 다가와 그의 지팡이를 발로 툭 차버렸습니다. 지팡이가 대구르르 굴러 구석에 처박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신봉사는 몸을 움찔했지만 필사적으로 초점을 잃은 눈빛을 연기하며 허공을 더듬거렸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오셨습니까? 이 미천한 놈이 감히 대감마님의 기척도 모르고. 조용히 하라. 네 놈이 떠들면 흥이 깨진다. 장수는 굵은 손가락으로 신봉사의 입술을 꾹 눌러 막았습니다. 쇠 냄새와 비릿한 땀 냄새가 섞인 투박한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길은 곧장 침상 위에 널브러져 있는 초선에게로 향했습니다. 초선은 장수가 나타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두 팔을 벌려 그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귀신 들린 척 연기하던 공포에 질린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에는 희열과 욕망만이 가득했습니다. 너무 늦게 왔잖아. 내가 이 늙은이 앞에서 얼마나 연기를 했는지 알아? 초선의 애교 섞인 투정에 장수는 킬킬거리며 그녀의 허리를 거칠게 감싸 안았습니다. 두 남녀의 몸이 한 덩어리처럼 뒤엉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신봉사의 코앞,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서 말입니다. 신봉사는 죽은 듯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지만 온몸의 감각은 곤두설대로 곤두서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소리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젖은 살이 부딪히는 찰박거리는 소리, 거친 숨소리 사이로 새어나오는 억눌린 신음, 그리고 비단요가 구겨지며 내는 바스락거리는 마찰음까지 마치 귓속에 대고 속삭이는 것처럼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고문이자 동시에 묘한 쾌락이었습니다. 남의 은밀한 사생활을, 그것도 목숨을 걸고 훔쳐보는 짜릿함이 신봉사의 혈관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는 슬며시, 아주 슬며시 실눈을 떴습니다. 속눈썹 사이로 흐릿하지만 분명한 형상이 들어왔습니다. 촛불에 비친 두 사람의 그림자는 벽면 가득 거대하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장수의 등판은 마치 광활한 대지처럼 넓었고 그 위로 땀방울이 강물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봉사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 등판에 새겨진 거대한 문신이었습니다. 호랑이였습니다. 먹물을 깊게 찔러 넣은 흑호 한 마리가 장수의 등 전체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호랑이의 눈이 번뜩이고 발톱이 꿈틀거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호랑이의 입은 딱 벌어져 있어 마치 눈앞에 먹잇감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는 형상이었습니다. 신봉사는 그 기괴하고도 압도적인 문신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저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살생을 업으로 삼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살기의 결정체였습니다. 저걸 기억해야 한다. 저 호랑이가 내 목숨줄이다. 신봉사는 호랑이의 꼬리가 척추를 타고 내려가 엉덩이 위쪽에서 끝나는 모양새까지 뇌리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돌려 초선을 훔쳐보았습니다. 그녀의 고개는 뒤로 젖혀져 있었고 하얀 목덜미에는 푸르스름한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허공을 배회하다가 문득 신봉사와 마주쳤습니다. 신봉사는 황급히 눈동자를 굴려 흰자위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초선은 신봉사가 자신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오히려 묘한 미소를 지으며 장수의 어깨 너머로 신봉사를 응시했습니다. 마치 잘 봐두어라. 이것이 살아있는 쾌락이다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장수의 등을 손톱으로 긁어대며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신음했습니다. 맹인 앞에서의 정사,
그 금지된 상황이 그녀의 변태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신봉사는 굴욕감과 흥분, 그리고 공포가 뒤섞인 기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으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여기서 정신줄을 놓으면 끝장이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뜨겁고 습해졌습니다. 사약 냄새는 이제 땀 냄새와 섞여 비릿하고 역겨운 악취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장수의 거친 숨소리는 짐승의 그르렁거리는 소리와 다를 바가 없었고, 초선의 교성은 점점 높아져 담장을 넘을 기세였습니다. 신봉사는 이 광란의 구판이 어서 끝나기만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갈비뼈가 부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수가 절정에 다다른 듯 포효하려는 순간 신봉사의 예민한 청각이 문 밖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리를 포착했습니다. 그것은 두 남녀의 열기에 묻혀 일반인이라면 절대 듣지 못했을 작은 소리였습니다. 저벅, 저벅, 규칙적이고 묵직한 발소리. 그리고 수십 개의 발소리가 뒤따르는 소리. 단순한 하인들의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가죽신이 흙바닥을 지시기는 소리, 그리고 허리춤에서 짤그락거리는 옥패 부딪히는 소리똥 신봉사의 머리카락이 쭉 뼈섰습니다. 그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별당으로 들어오는 쏘슬 대문 쪽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굵직한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신봉사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익숙한 목소리, 아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지만 누구나 알 수 있는 위엄서린 목소리. 바로 이 집의 주인이자 조선의 권력자 우의정 대감이었습니다. 방 안의 두 남녀는 아직 그 소리를 듣지 못한 듯 했습니다. 장수는 여전히 거친 숨을 몰아쉬며 초선을 탐하고 있었고, 초선은 쾌락에 취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꼼짝없이 들키고 말 상황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대감이 이 광경을 목격하는 순간 호위무사의 칼은 가장 먼저 목격자인 신봉사의 목을 칠 것입니다. 아니면 대감의 명으로 셋 다 능지처참을 당하겠지요. 신봉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더 이상 연기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미친 구판을 멈추고 상황을 반전시켜야 했습니다. 0.1초의 짧은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의 계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판사판이다. 내가 살려면 이놈들을 살려야 하고 이놈들을 살리려면 내가 미쳐야 한다. 신봉사의 손이 바닥에 떨어진 방울을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그의 손끝이 차가운 쇠붙이에 닿는 순간 밖에서 문고리를 잡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려는 찰나 방 안의 정적을 깨고 신봉사의 괴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괴성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끼에 방 안의 공기를 찢어발기는 듯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목청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짐승의 단말마와 악귀의 울음소리를 섞어놓은 듯한 그 기괴한 소리에 막 절정에 다다르려던 장수의 허리가 공중에서 뚝 멈췄습니다. 쾌락에 젖어있던 초선의 눈동자가 공포로 뒤집혔고 문고리를 잡고 있던 바깥의 인기척마저 흠칫하며 멈춰섰습니다. 신봉사는 마치 감전이라도 된 사람처럼 바닥에서 펄쩍 뛰어올랐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흰자위만 희번덕거리고 있었고 입가에는 거품이 보글거렸습니다. 손에 쥔 요령을 미친 듯이 흔들어대자 딸랑거리는 방울소리가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리며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네 이놈, 썩 물러가지 못할까? 감히 대감마님의 여자를 탐하려 드느냐? 이 더러운 새끼, 석괴. 야,
신봉사는 허공에 대고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지팡이를 들어 올려 벼락같이 휘둘렀습니다. 타겟은 허공이 아니었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엉거주춤하게 멈춰 있는 장수의 등짝, 바로 그 호랑이 문신 위였습니다. 짝, 지팡이가 장수의 등짝을 후려치는 소리가 찰지게 울려 퍼졌습니다. 살과 나무가 부딪히는 둔탁하고도 매운 소리에 장수는 하고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침상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화이, 화이, 북망산천으로 갈 것이지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내 놈 등짝에 붙은 호랑이, 귀신이 내 놈을 잡아먹으려 하는구나. 썩 꺼지지 못할까? 장수는 혼비백산하여 알몸으로 바닥을 기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곤장 세례에 정신이 없기도 했거니와 호랑이 귀신이라는 말에 소름이 돋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등 뒤에 문신이 있다는 것은 본인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앞 못 보는 장님이 그것도 이 난장판 속에서 문신을 정확히 언급하며 귀신을 쫓고 있으니 장수 입장에서는 정말로 귀신이 들린 게 아닌가 하는 공포가 엄습했던 것입니다. 그때 밖에서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찬 밤바람과 함께 우의정 대감이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이냐. 대감의 호령에 방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초선은 비명을 지르며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고 장수는 재빨리 부서진 병풍 뒤로 몸을 날려 숨었습니다. 다행히 방 안은 꺼질 듯 말 듯한 촛불 몇 개만이 켜져 있어 어두침침했고 신봉사가 피워놓은 매캐한 향연기가 시야를 가리고 있어 병풍 뒤의 상황까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봉사는 대감이 들어오자마자 연기에 강도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그는 대감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여전히 허공을 향해 요령을 흔들며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대감마님, 오셨습니까? 이 방 안에 음기가 가득하여 사악한 기운이 마님의 몸을 범하려 하기에 제가 신령님의 힘을 빌려 쫓아내고 있었습니다. 신봉사는 탈진한 듯 털썩 주저앉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진짜 식은 땀이 비 오듯 흐르고 있었습니다. 연기 반, 진심 반이었습니다. 대감은 눈앞에 펼쳐진 기괴한 광경에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방바닥에는 신봉사가 휘두른 지팡이가 나뒹굴고 있었고 이불 속의 초선은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고 있었으며 늙은 맹이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중얼거리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새끼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대감이 눈썹을 꿈틀거리며 물었습니다. 신봉사는 이때다 싶어 엎드려 조아렸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제가 해안으로 보니 웬 거대한 호랑이 형상을 한 귀신이 마님의 침소에 들어와 마님의 전기를 빨아먹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귀신의 기세가 어찌나 흉흉한지 제 미천한 도력으로는 겨우 쫓아내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호랑이라는 단어에 병풍 뒤에 숨어있던 장수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초선 역시 이불 속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신봉사의 말이 그들의 목숨을 살려주는 유일한 알리바이가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감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방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신봉사가 맹인이라는 점, 그리고 초선이 평소 가위 눌림을 호소했다는 점, 무엇보다 방금 전 들렸던 짐승 같은 괴성이 신봉사의 입에서 나왔다는 점 등이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첩실이 외간 남자와 통정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권력자의 오만함도 한몫했습니다. 기이한 일이로다. 그래서 그 귀신은 쫓아낸 것이냐? 예, 간신히 쫓아냈습니다만 아직 그 잔재가 남아있어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 방의 기운이 너무 탁하여 당분간은 마님을 다른 처소로 옮기시고 이곳은 구슬하여 정화해야 할 것입니다. 신봉사는 재빨리 수습책을 내놓았습니다. 초선과 장수가 도망칠 시간을 벌어주고 동시에 자신도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술수였습니다. 대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초선이가 몸이 허하다더니 헛것이 들린 개로구나. 여봐라. 마님을 모시고 별채로 가거라. 그리고 너는 대감의 시선이 심봉사에게 머물렀습니다. 심봉사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대감의 처분만을 기다렸습니다. 내 집안에 든 잡기를 쫓아주었으니 공이 크다. 내 너에게 후히 살해할 터이니 날이 밝는 대로 다시 오너라. 황공하옵니다. 대감마님, 그저 살려만 주신다면 감지덕지하옵니다. 대감은 수행원들과 함께 이불에 쌓인 초선을 부축하여 방을 나갔습니다. 우르르 몰려나가는 발소리가 멀어지자 방 안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신봉사는 대문이 닫히는 소리를 확인하고 나서야 길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10년 감수했네. 그는 땀으로 젖은 얼굴을 소매로 닦아내며 슬며시 병풍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 아직 살아있는가? 신봉사가 낮게 속삭이자 부서진 병풍 뒤에서 장수가 엉금엉금 기어나왔습니다. 그의 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등짝에는 신봉사의 지팡이, 자국이 시뻘겋게 부어올라 있었고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신봉사를 보자마자 넙죽 큰 절을 올렸습니다. 도사님, 도사님은 진짜시군요. 제 등에 있는 문신을 어찌 아셨습니까? 정말 귀신이 보입니까? 장수는 신봉사가 앞을 보지 못한다고 믿고 있었기에 캄캄한 어둠 속에서 자신의 등 뒤에 있는 문신을 맞힌 것을 실력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 절묘한 타이밍의 소리를 질러 대감에게 들키지 않게 해주었으니 신봉사는 그에게 생명의 은인이자 무시무시한 도력을 가진 도사님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신봉사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 멍청하고 힘만 센 무인을 요리하는 것은 식은 죽먹기였습니다. 쯧쯧 자네, 명이 짧아, 아주 짧아.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장수가 화들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호랑이 기운이 너무 강해 자네의 명주를 갉아먹고 있어. 게다가 방금 대감마님의 기운과 충돌하여 살까지 끼었으니 이대로 가면 사흘을 넘기기 힘들 게야. 사흘이라니요. 도사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장수는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천하의 호위무사가 늙은 사기꾼 앞에 무릎을 꿇고 벌벌 떠는 꼴이라니. 신봉사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꾹 참고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습니다.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네만 워낙 귀한 물건이 필요해서 말이야.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제 목을 내놓으라면 내놓겠습니다. 목은 필요 없고 자네가 모은 재산은 좀 있는가? 신봉사의 탐욕스러운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포에 질린 장수의 귀에는 그것이 구원의 동아줄로만 들렸습니다. 예, 제가 평생 모은 엽전과 폐물들이 좀 있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좋아. 그럼 내일 해 떨어지기 전까지 그것들을 챙겨서 내 점집으로 오게. 내 특별히 비방을 써서 자네의 명주를 늘려주지. 신봉사는 장수의 부축을 받으며 유유히 별당을 빠져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이토록 상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대문을 나서며 뒤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화려한 오의정 대감의 집, 그 안에서 벌어지는 추악하고도 은밀한 욕망들. 그는 그 모든 것을 목격했고 그 모든 것을 이용해 한몫 단단히 챙겼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내 눈이 제일 믿을 만하구나. 신봉사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그의 점집 낡은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열린 문틈 사이로 새벽 안개보다 더 창백한 얼굴을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짙은 감색 장옷을 뒤집어 쓰고 있었지만 옷자락 사이로 새어나오는 묵직한 사양 냄새와 공포에 질려 파르르 떨리는 입술만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우의정, 대감의 애첩, 초선이었습니다. 어젯밤에 그 도도하고 요염했던 자태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짐승처럼 초점 없는 눈동자가 신봉사의 탁한 눈을 향해 매달리듯 꽂혔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혹여 누가 볼세라 재빠르게 방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그녀는 신봉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사님, 제발 살려주시오. 어젯밤 일은 대감마님께서 아시면 저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쇳소리가 났고 잡은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신봉사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태산처럼 무겁게 앉아 혀를 쯧쯧 찼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척하며 그녀의 손을 밀어내고는 허공을 향해 엄숙하게 내뱉었습니다. 산 사람은 속여도 하늘은 못 속이는 법. 자네 뒤에 붙은 살이 어찌나 지독한지 내 점집에 신령님들조차 고개를 돌리시는구려. 신봉사의 한마디에 초선은 사색이 되어 품속에서 비단 보자기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묵직한 소리가 바닥을 울렸습니다. 보자기가 풀어지자 그 안에서 번쩍이는 금비녀, 옥놀이개, 진주 귀걸이 따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두운 방 안이 순간 대낮처럼 환해질 정도의 보물들이었습니다. 신봉사의 실눈이 순간적으로 번쩍 하고 빛을 발했습니다. 대충 훑어보아도 기와집 두 채는 너끈히 사고도 남을 거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짐짓 실망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쇠붙이 따위로 노한 조상신의 입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자네와 그 호위무사의 목숨값이 고작 이 정도란 말인가? 신봉사는 싸늘하게 일갈하며 보물을 발로 툭 밀어냈습니다. 초선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더 있습니다. 가져오라면 제 뼈를 깎아서라도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비방을 알려주십시오. 그때 밖에서 또다시 쿵, 쿵 땅이 울리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장수가 들어섰습니다. 그의 등에는 사람 하나가 들어갈 법한 거대한 쌀가마니 같은 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장수의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은 듯 퀭했고 눈 밑에는 검은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루를 신봉사 앞에 쿵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자루가 바닥에 닿는 순간 짤그랑거리는 맑고 경쾌한 금소금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엽전과 은괴가 가득 찬 소리였습니다. 도사님, 시키신 대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모은 전 재산입니다. 제발 저 호랑이, 귀신 좀 떼어주십시오. 장수는 울먹이며 자루를 풀어헤쳤습니다. 그 안에는 평생 구경하기도 힘든 은괴들과 엽전 꾸러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신봉사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자신의 평생을 안락하게 해줄 자유 이용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연기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팡이로 자루를 툭툭 치며 마지못해 승낙한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성이 갸륵하여 신령님께서 한 번만 눈 감아주시기로 했네. 하지만 명심하게 이 돈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저승가는 노잣돈으로 귀신들에게 뿌려야 하는 것 실세. 두 남녀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봉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적을 쓰는 신용을 했습니다. 먹을 가는 척하며 몰래 침을 뱉어 농도를 맞추고 붓을 들어 종이 위에 지렁이가 기어가는 듯한 괴상한 문양을 휘갈겼습니다. 그리고는 그 종이를 태워 재를 물에 타더니 두 사람에게 마시라고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망각의 탕이니라. 이것을 마시면 귀신도 너희를 잊고 너희도 어젯밤의 공포를 잊게 될 것이다. 그리고 대감마님 앞에서는 입에 자물쇠를 채운 듯 침묵해야 이 효험이 지속될 것이야. 초선과 장수는 서로의 눈치를 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저 맹물에 종이 태운 재를 섞은 흙탕물일 뿐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생명수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은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뒷걸음질로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그들의 발소리가 골목 어귀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신봉사는 석상처럼 굳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이윽고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신봉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굽었던 허리가 대나무처럼 꼿꼿하게 펴졌습니다. 초점 없이 풀려있던 눈동자의 생기가 돌기 시작하더니 이내 형형한 빛을 뿜어냈습니다. 그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창호지 문에 귀를 대어 밖에 동태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멍청한 것들. 눈 뜨고 코 베어 간다는 게 바로 이런 거지. 참았던 웃음이 봇물 터지듯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방바닥을 뒹굴며 웃어젖혔습니다. 배가 아플 정도로 웃은 뒤 그는 장수가 가져온 자루와 초선이 놓고 간보자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은괴 하나를 집어들어 이로 꽉 깨물어 보았습니다. 이 자국이 선명하게 남는 수는 오이였습니다. 그는 역전 꾸러미를 허공에 던졌다가 받으며 춤을 추듯 방안을 돌았습니다. 지난 10년 눈먼 연기를 하며 겪었던 수모와 멸시가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으며 살아온 대가가 이토록 달콤할 줄이야. 그는 낡은 선글라스 한 대를 벗어던지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거울을 꺼내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사내는 더 이상 불쌍한 맹인이 아니었습니다. 욕망을 성취한 승리자의 얼굴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재빠르게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우의정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 뻔했기에 야반도주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앞섰습니다. 그는 보찜 속에 은괴와 폐물을 차곡차곡 챙겨 넣고 낡은 도포 대신 평범한 상인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통방통 점집이라고 쓰인 현판을 떼어내 방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잘 있거라. 이 냄새나는 구석방아. 이제 나는 광명을 찾으러 간다. 신봉사는, 아니, 이제 거부가 된 심씨는 묵직한 보찜을 메고 문을 나섰습니다. 밤하늘에는 달이 휘영청 밝았습니다. 골목길을 빠져나와 큰 길로 접어들자 저 멀리 도성을 빠져나가는 성문이 보였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멀리 으리으리한 기와집들이 즐비한 북촌, 그곳 어딘가에서 지금쯤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을 초선과 장수를 생각하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평생 신봉사를 신통한 도사로 기억할 것이고 자신들의 비밀이 지켜졌다고 믿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신봉사의 보찜 속에 그리고 그의 두 눈 속에 영원히 봉인되어 떠나는 중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을 뜨고 있어도 진실을 보지 못하고 귀가 열려 있어도 거짓에 속아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욕망과 두려움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심씨는 품속에서 금비녀 하나를 꺼내 달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영롱한 빛이 그의 눈동자에 맺혔습니다. 세상 천지, 눈 뜨고 당하는 놈들이 저리 많으니 내가 이 짓을 끊을 수가 있나. 그는 엽전 한 잎을 엄지손가락으로 튕겨 허공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핑그르르 돌며 날아오른 엽전이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순간 심씨는 허공을 향해 찡긋 윙크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엽전을 낚아채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경쾌한 발걸음으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 보였고 달빛 아래 길게 늘어진 그림자마저 춤을 추는 듯 했습니다. 조선 팔도를 뒤흔들었던 한양 최고의 사기꾼, 눈뜬 장님 신봉사의 전설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또 다른 곳에서 새로운 전설이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비밀을 엿보고 있을지도 모르는 바로 이 순간에도 말이지요.